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게요. 이제부터 문제 푸는 시간이니까 조금만 집중해 볼게요. 자, 다음 중 근대의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아라라고 나왔네요. 1번 1812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근대적인 생명보험 체계를 갖춘 펜실베니아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었다.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자, 쭉 보시면서요. 1번은요. 틀렸죠? 답은 1번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내가 직접 맞춘다 생각하시고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1번이죠. 왜 그러냐면요.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생명보험 체계를 갖춘 회사는요. 영국의 에퀴타블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연도도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1762년도 정도는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 3번은요. 제가 강의에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2번, 3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2번, 3번을 비틀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어렵게 비틀진 않으니까 1번 세계 최초의 보험회사 에퀴타블 어느 나라요? 영국. 요 정도는 알고 넘어가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요건 기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심화 문제도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번 볼게요. 이번엔 이 부분에 대한 심화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심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쿼터블 아니었나요? 낭낭님 에퀴타블입니다. 에퀴타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거 에퀴터블인가 에퀴타블인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왜?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역사에 대한 심화 문제를 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심화돼서 나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찾으라고 했어요. 1번 뭘까요? 2003년을 보험해로 지정하여 대대적인 보험산업 근대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자산과 수입보험료가 대폭 신장되었다. 자, 여러분 딱 보자마자 1번 보면 틀렸다가 나와야 되죠. 이게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보험회로 지정한 거는 2003년이 아니라 1977년이에요.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대대적인 보험산업 근대화 대책을 추진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2003년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1970년 보험회가 지정됐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생명보험 산업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보험시장도 개인보험 위주로 전환되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제가 이제 이 답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요 문제에서 다른 문제까지도 말씀드릴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볼게요. 1970년대에는요. 개인보험으로 전환되었다. 맞아요. 그러면 60년대가 되게 중요한데 60년대는 뭐였냐면 단체보험이 발달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체보험이 먼저 발달했고 그 다음에 개인보험이 발달했습니다. 기억하세요. 60년이 단체보험이고요. 70년대가 개인보험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3번 볼까요? 1921년에 우리나라 최초 보험회사인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설립됐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1번 틀렸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중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찾는 겁니다. 맞는 것은 1번 민영보험은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한다. 여러분 민영보험은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합니까? 민영보험은 뭐예요? 우리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회보험은 뭐예요? 국가가 해주는 거죠. 민영보험은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최저 수준의 생활은 누가 보장하냐면 국가가 보장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사회보험의 급여 수준은 계약에 의해 결정됐다. 여러분 급여 수준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는 보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보험의 급여 수준은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민영보험이 급여 수준이 계약에 의해 결정되겠죠. 사회보험은 그냥 고정입니다. 본인들이 정하죠. 독점이니까. 사회보험은 정부에 의해 적립기금의 투자 방법이 결정된다. 이게 맞죠. 정부가 결정하겠죠. 3번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사회보장 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질병, 사망, 부상, 노령 등의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데죠. 보험 방식 나왔네요. 답을 찾아야죠. 답은 1번입니다. 사회보험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공공부조는 뭐였죠? 공공부조는 의료급여 같은 의료급여 같이 최소한의 우리 최저 생계, 우리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걸 공공부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에는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4가지가 있는데 다 복지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잘하셨고요. 다들 잘 맞추시네요, 역시.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번 볼게요. 기본 문제고요. 다음 중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찾아볼까요? 운용 현황 1번 주식채권 유가증권에 가장 많이 투자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가증권에다가 가장 많이 우리의 돈들을 보험회사는 투자하고요. 두 번째가 대출채권이었고요. 세 번째가 현금과 예치금이었고요. 네 번째가 부동산이었습니다. 1번은 맞죠. 유가증권에 가장 많이 투자하죠. 2번 볼까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과 예치금의 비중이 가장 높다. 아니요. 현금과 예치금은 3등입니다. 현금과 예치금 많이 보유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가장 낮아요. 높지 않습니다. 꼴찌예요. 왜?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그걸 빨리 현금으로 바꿔서 드려야 되죠. 그걸 유동성이 높다라 그러죠. 그래야 되는데 부동산은 빨리 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잘 자산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1번이 맞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중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엔 틀린 것은 조금 심화된 문제예요. 한번 꼽은 문제입니다. 1번 안정성. 장래 보험금 등으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생각하세요. 내 돈이 어떻게 운용되어야 될지. 2번 유동성. 보험금 지급이 일시에 집중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가증권이라고. 네. 3번 수익성. 생명보험 자산은 기본적으로 적용률 이상으로 운용되지 않아. 여러분들이 낸 돈이 운용이 수익을 걷지 못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답은 3번이겠죠. 3번 수익도 거둬야 됩니다. 안정하지만 수익도 거둬야 된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요. 다음 중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설계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조금 어렵게 꼽은 문제입니다. 1번 볼게요.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가 줄었다. 2번 한국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여전히 낮다. 3번 금융자산에 대한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답은 여러분 조금 어려워요. 이게 은근히 함정이 있어요. 은근히 함정. 자, 여러분 1번입니다. 정답. 3번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3번이 아닌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자산을 뭘로 갖고 있죠? 2번을 보시면 됩니다.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미국과 일본은 금융자산이 뭐냐면 보험이나 뭐 은행이나 증권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융권들에서 우리가 뭐 저축을 하거나 어디 투자한 거죠. 그런 걸 금융자산이라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나라 대부분 뭘로 돼 있죠? 이게 부동산으로 돼 있어요. 근데 미국과 일본은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금융자산이 더 높아요. 근데 3번이 왜 그 답이 맞는 거냐면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 맞는 건데 1번이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1번은요. 금융상품 출시가 준 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금융상품이 자본시장법이 뭐냐면 흔히 얘기해서 그 금융권 간의 벽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방카슈랑스도 이 금융의 벽이 없어진 거잖아요.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1번이 틀린 거였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맞아요. 낭량리 부채도 금융자산이겠죠. 자, 다음 볼게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5번 볼게요. 기본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생명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볼까요? 여러분 1번 대수요법칙이 적용된다. 2번 보험료는 납입하는 보험 총액과 보험금 및 지출 비용의 총액이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산출한다. 이걸 수지상등의 원칙이라 그러죠. 3번 볼게요. 보험료 납입 기간은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한다. 답 3번이죠. 잘하셨습니다. 왜 3번인지 볼까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잖아요. 그럼 제가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내야 될까요? 아니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저희가 정해놓죠. 그거를 납입기간이라 그러죠. 근데 보험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잖아요. 엄청 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걸 뭐라 그러죠? 단기납이라 그러죠. 단기납이라 그러고 보험기간과 예를 들어서 납입기간이 같은 걸 전기납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한 방에 내는 거를 일시납이라 그러죠. 자,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좀 심한 문제 갈게요. 자, 다음 중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아볼까요? 1번 볼게요. 계약자가 틀린 거 찾는 겁니다.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지출 비용의 총액이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하는 것을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맞죠? 2번. 관찰의 횟수를 늘려가면 일정한 발생 확률이 나오고 이 확률은 대개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이를 전체 평균의 법칙이라 한다. 아니죠? 대수의 법칙이죠. 크루님, 예, 이건 전체 평균의 법칙이 아니라 그럴듯하죠. 이걸 대수의 법칙이라 하죠. 확률이었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관찰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은 일정해지더라. 대수의 법칙이었죠. 3번. 어떠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1년간 몇 명 정도 사망할 것인가를 산출한 게 사망률이다. 당연한 얘기겠죠. 사망하면 누구 생각할까요? 헨리 생각하죠. 사망 헨리. 그 다음에 생존은 파스칼. 생파까지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중 수지상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볼까요? 1번. 현금 흐름 방식으로 계산되는 보험료는 수지상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2번 볼까요? 생명보험의 순보험료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계산된다. 3번. 보험계약자가 개개인의 입장에서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지출비용의 총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파스칼은 수학자. 네네네. 예, 맞습니다. 수학자 뒤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를 먼저 볼게요. 6번에 뭐예요, 여러분들? 정답이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맞는 거 찾죠? 자, 1번부터 잠깐 볼게요. 현금 흐름 방식으로 계산되는 보험료는 여러분 아닙니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모든 데 적용이 돼요. 3번 볼게요. 이게 3번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답일 수가 있는 게 잘 볼게요. 이게 왜 틀렸냐면 보험계약자 개개인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개개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 입장인 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를 다 모아서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크게 질병에 걸리면 그 보험료를 그 분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사실은 입장으로 따지자면 보험회사의 입장입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2번요. 생명보험의 순보험료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계산된다. 요게 맞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개개인이 아니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수지상등의 원칙을 이해하시려면 이 문제를 푸시면 반드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얘기한 게 요 내용이라고 거의 보시면 되고요. 계산해 볼까요? 다음 표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1인당 납입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자, 보험회사 1년간 사망보험금 지급액은 2천만 원인데요. 2천만 원을 지급해 주는데 보험가입자는 잘하셨습니다. 1000명이에요. 연간 사망자 수가 근데 1000명당 1명이에요. 그러면 보험가입자가 1000명 중에 1명 죽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1명에게 얼마를 줘야 돼요? 2천만 원을 줘야 되니까 이 1000명에게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2만 원씩 받아야겠죠. 2만 원씩 1000명한테 받으면 2천만 원이고 그게 그 중에 1명이 죽는다고 가정하면 그걸 주죠. 그래서 이걸 수지상등의 원칙은 맞습니다. 들어온 보험료와 나간 보험금의 합은 같다라는 거죠. 자, 다음 7번. 다음 중 보험 계약자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 틀린 것은 한번 찾아볼까요? 몇 번일까요? 뭐가 틀렸을까요? 저는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답은 3번이겠죠? 왜 3번일까요, 여러분? 1번.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계약자 돈 내는 사람이랬죠. 보험료 내는 사람. 두 번째,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자연인은 저희 같은 사람이고요. 법인은 회사인데요. 법인도 계약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여러 명이 동시에 계약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받는, 돈을 받는 수익자 모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 명이 돼도 돼요. 기억할게요. 자, 다음 볼게요. 다음 중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아볼까요? 틀린 건 뭘까요, 여러분? 1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한다. 딱 봐도 뭐가 틀렸죠? 1번입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여러분들 맞죠? 잘하셨습니다. 동일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죠. 계약자가 제 와이프가 되고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제가 될 수 있잖아요. 계약자가 제가 되고
피보험자가 제 자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의되니 아니어도 됩니다. 자, 2번 피보험자는 1인이든 2인이든 상관없다. 제가 1인이든 2인이든 상관없다 그랬죠.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3번 타인을 피보험자로는 사망보험의 경우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 받아야 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피보험자로 사망보험을 가입했는데 저 와이프가 계약자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험 가입 한 주 안 한지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인해야 되겠죠. 피보험자의 사인이 사망보험금에 꼭 필요합니다. 맞아요. 사기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중 보험 수익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볼까요? 한번.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수익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보험금을 받는 사람 맞죠? 2번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 납입 의무 띵. 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겠죠.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계약자, 돈 내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수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중 보험계약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볼까요? 자, 보험계약 관계자는 누구냐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그리고 이 수익자 이 세 명을 제외하고 보험회사까지 있겠죠. 1번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 납입 의무를 갖는 사람, 돈 내는 사람이에요. 계약자였죠. 2번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죠. 보험금을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보험회사가 져야겠죠. 3번 볼게요. 보험회사의 사업 영위를 위해 사업 허가를 승인해주는 사람. 여러분 제가 보험회사 차릴 거예요. 어디다가 신고한다 그랬죠? 금융위원회에다 신고하죠. 제가 보험회사예요. 상품 만들었어요. 그럼 어디다 신고한다 그랬죠? 금융위원회. 금융이 맞습니다. 그럼 3번 금융위원회는요 보험계약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그리고 보험회사까지만 계약 관계자에 해당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중 현금 흐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찾아볼까요? 현금 흐름 방식은 과거 거예요? 현재 거예요? 현재 거예요. 과거 거는 3위원 방식입니다. 이거는 보험료를 산출하는, 여러분들의, 우리 같은 사람들의 보험료를 산출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제도. 자, 가볼게요. 예, 벌써 다 맞추셨네요. 기존 3위원 방식, 그건 과거 거죠. 3위원 방식의 가격 요소 이외에 계약 유지율, 판매량, 투자 수익률 등 다양한 가격 요소를 반영하였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3위원 방식은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 이거만 썼는데 여기에다가 계약의 유지율, 판매량 이런 것들을 회사별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겠죠. 자, 다양한 가격 요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를 볼게요. 상품 선택의 폭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상품을. 그러면 상품 선택의 폭이 늘어납니다. 나를 볼게요.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의 자율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가 답이고 상품 개발도 굉장히 자율성이 있게 되다 보니까 상품 선택의 폭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확대가 되겠죠. 보험 소비자인 입장에서. 가나가 답입니다. 1번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중 보험료 산출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뭘까요? 올바른 것 찾는 겁니다. 1번 3위원 방식이란 계약 유지율, 판매량, 투자 수익률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비슷한 얘기인데 3위원 방식이 아니라 유지율, 판매량 이런 거 얘기 나오면 현금 흐름 방식입니다. 2번 볼게요. 현금 흐름 방식 도입 이후 모든 생명보험에서는 현금 흐름 방식으로만 보험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직도 3위원 방식 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3위원 방식을 많이 써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현금 흐름 방식을 많이 쓸 뿐입니다. 3번 볼게요. 3위원 방식에 비해 현금 흐름 방식은 전산 시스템 관련 비용이 많다. 3번이 답이에요. 잘하셨어요. 왜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3위원 방식은요 되게 간편해요. 보험료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간편한 방식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대신 문제가 있죠. 좀 보수적이고요. 아무래도 정교하지가 못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면 과거에 많이 썼고요. 현금 흐름 방식은 요즘 많이 쓴다 그랬죠. 이 현금 흐름 방식은 뭐예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정교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냐면 이 시스템 관련한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건 단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올바른 거죠.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표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찾아볼까요? 현금흐름 방식의 특징 중 기존 3위원 방식의 가격 요소 이외에요. 가로 등 다양한 가격 요소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찾아볼까요? 정답은 맞아요. 2번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실제로 심화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좀 나오는데 좀 굉장히 어렵게 나온 겁니다. 자, 계약 유지율이랑요. 판매량 같은 건 고려하지만 여러분 사업 비율이라는 건요. 굳이 보험료에다가 이렇게 현금흐름 방식에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 유지율과 판매량입니다. 사업 비율은 여기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잘하셨고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중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계약은 뭘까요? 여러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계약이 뭘까요? 1번 진단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어요. 2번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여기서 전문보험계약자가 뭐였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뭔가 어디 기업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떤 단체들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요 전문보험계약자라 그래서 그 청약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가 뭐예요? 보험을 반품시키는 거였죠. 며칠 이내였죠?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품시키고요. 아니면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품, 청약 처리할 수 있었죠? 잘하셨습니다. 진단계약도 마찬가지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면 청약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3번 볼게요. 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 처리를 못한다. 여러분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을 못했죠. 그럼 3년 미만인 계약은 오답이죠. 잘하셨습니다. 다 잘 맞추셨고요. 다음 볼게요. 네, 다음 중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보험회사는요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계약을 승낙한다면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정답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와,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너무너무 다들 잘 맞추시네요. 여러분 정답은 1번이에요.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청약하고 나면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계약을 승낙하죠. 여러분 승낙을 해야 보험증권을 교부할 거 아닙니까? 증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계약이 성립됐다는 증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을 교부하기 좋겠죠. 2번 왜 틀렸나 볼게요. 2번 계약자가 청약을 했어요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거절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30일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무조건 승낙입니다. 그렇죠? 3번 볼게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여러분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죠. 뭘 지급해 줄까요? 당연히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당연히 내가 그러니까 반품시킨 거니까 돈을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해 주죠.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해지환급 주면 큰일 나겠죠. 반품은 내가 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중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찾아볼까요? 1번 무진단 계약은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맞는 거 찾아볼까요? 1번 무진단 계약이 왜 틀렸어요 여러분들?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가 아니었죠. 무진단 계약은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통지받아야 되고요. 진단계약 같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30일이라는 조항이 있었죠. 여러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은 자꾸 이렇게 혼동해서 나오는데 1회 보험료 납입한 거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1회 보험료 납입한 날로부터 그냥 보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장이 시작됐는데 아직 보험회사가 30일이 안 지나서 뭐 승낙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사이에 사고 난 보험사고는 보장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아주 좋죠. 다른 문제도 맞출 수 있어요. 자, 2번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낙된 것으로 본다. 예, 이게 맞겠죠? 이거 며칠이었습니까? 30일 안에 승낙하지 않으면 승낙으로 본다. 잘했습니다. 3번 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여부 아니죠. 15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어디서 15일 들어봤는데요. 15일이 나오는 건 뭐냐면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낙이 아니라 내가 반품할 수 있다. 그렇죠. 반품할 수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다음 볼게요.
다음은요. 보험계약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찾는 겁니다. 무효에. 자, 1번.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사망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번.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번. 보험을 계약할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미달되었으나 보험회사가 착오를 발견했을 때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 여러분 1, 2번은요. 무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에 당연히 피보험자 사인 안 하면 안 되죠. 무효 처리돼요. 그리고 심신상실자가 피보험자 하면 안 돼, 사망하면 안 되고 사망보험금 가입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5세 미만도 가입하면 안 돼요. 근데 3번은요. 맞는 말이 나오다가 여러분 회사가 착오를 발견했을 때 이미 계약한 나이에 도달한 경우는요. 무효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거는 무효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할게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언더라이팅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언더라이팅은 뭐였죠? 저 청약할게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라 그랬죠. 보험회사가 승낙해야 됩니다. 그러면 청약과 승낙까지 가운데 이 계약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러면 받아준다면 얼마의 보험료를 받고 얼마의 보험금을 줘야 될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언더라이팅이라고 했었죠. 맞는 거 찾아볼게요. 1번. 역선택 방지보다는 보험 가입자의 공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언뜻 보면 맞는 얘기인데요. 사실 언더라이팅은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게 굉장히 커요. 역선택이 뭐냐? 여러분 역선택 나왔으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선택은 보험 사기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보험 사기 방지하려고 언더라이팅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위험률 차익 관리를 통해 보험회사 경영의 안정성에 확보를 할 수 있다. 2번이 맞습니다. 언더라이팅을 잘해야지만 사실 보험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고객들도 당연히 피해를 보지 않겠지만 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3번. 보험료와 보험금 한도 결정과 보험사고 조사 등은 생명보험 사업의 핵심 업무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 같은데요.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3번이 왜 틀렸냐면요. 맞는 얘기 같죠. 근데 왜 틀렸냐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보험사고 조사는 언더라이팅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보험료와 보험금을 결정하는 거는 언더라이팅인데 보험사고 조사는 뭐였죠? 이건 클레임이었죠. 그렇죠. 이게 아주 치사하게 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보험사고 조사는 언더라이팅이 아니고 클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거를 문제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꼭 이런 식으로 진짜 귀튼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히 보시면 여러분들 실력이라면 다 맞출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다음 볼게요. 잘하셨습니다. 다음 중 나왔네요.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볼까요? 1번. 보험 설계사는 1차 언더라이터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맞죠? 여러분 보험 설계사가 고객들을 가장 먼저 만나니까 1차 언더라이터죠. 그럼 2차는 누구예요? 진단입니다. 의적 진단,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고 3차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언더라이터들이 수행을 하고요. 4차는 그게 다 안 끝나면 계약적부 확인 다시 한번 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2번 볼게요. 클레임 업무 담당자는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맞죠? 왜 맞냐면 클레임 업무 담당자는 클레임 뭐라 그랬습니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서 대부분 다 보험금이 뭐랑 관련이 있냐면 질병이랑 관련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겠죠. 자, 3번 볼게요. 클레임 업무가 잘못 처리된 경우에도 회사의 경영 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닙니다. 클레임 업무가 잘못돼서 여러분들 보험금이 잘못 청구가 되면요. 뭐 잘못 나가게 되면 회사도 문제고 우리도 문제예요. 왜?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하면 내가 낸 보험료와 낸 보험료와 받은 보험금은 같다며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게 받아갔어요. 잘못해서. 그러면 내가 낼 돈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잘못됩니다. 3번이 틀린 거죠. 잘했습니다. 맞아요. 언더라이팅 나오면 CKLU, AKLU, FKLU 카풀이 외워두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네. 다음 중 보험 설계사의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찾을까요? 맞는 것 찾는 거예요. 1번. 보험약관을 교부할 때 계약에 관한 중요한 내용은 직접 설명해야 된다. 아닐까요? 맞을까요? 1번 맞겠죠. 정답 공개할게요. 2번. 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한 경우 편의를 위해 직계가족이. 여러분 직계가족이 서명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청약서 사본과 약관은 계약자의 부모에게 전달해. 안 됩니다. 직접 전달해줘야 됩니다. 1번이겠죠? 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보험설계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볼까요? 1번. 보험설계사는 고객의 재정상태, 투자 목표, 위험 감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 판매 맞겠죠. 정답 공개할게요. 2번.
고객의 동의가 있을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를 일일 수급. 여러분 은근히 보면 맞아요. 일일 수급은 뭘까요? 보험료를 하루에 조금씩 받는 거거든요. 일일 수급은 안 돼요. 기억하세요. 3번 볼게요. 고객의 동의를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로 설계사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는요 고객이 동의했다라 그래서 쓸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1번입니다. 다음 볼게요. 자 잠깐만 숨 좀 고르고 갈게요. 와 파트 2 하기 전에 잠깐만 숨 고르겠습니다. 파트 1에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요. 다음 중 보험 감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볼까요? 감독 방식입니다. 보험을 어떻게 감독하느냐? 1번 우리나라는 준거주의 감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준거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번 볼게요. 보험 감독 방식의 유형에는 실질적 감독주의와 공시주의와 준거주의가 있다. 여러분 이게 몇 번이 맞을까요? 정답 공개할게요. 자 이게 실질적 감독주의, 공시주의, 준거주의 맞죠? 2번이 정답이겠죠? 3번 볼게요. 3번이 왜 틀렸냐?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가 준거주의가 아니죠. 여러분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회사가 설립하고 해산하기까지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걸 실질적 감독주의라고 했죠. 그걸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준거주의 뭐예요? 어떤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지켜라라는 거고요. 공시주의 뭐였습니까? 공시 나왔다, 알린다. 공시주의는 회사가 계속 뭔가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 회사 어떻고요? 우리 상품 어떻고요?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어떻고요? 계속 알리는 걸 공시주의랍니다. 뒤에 문제 나오니까 같이 풀어볼게요. 뒤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중 심화 문제입니다. 보험 감독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실질적 감독주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찾아볼게요. 1번 회사의 경영, 설립 경영 해산에 이르기까지 보험 사업의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한다. 정답 공개할게요.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이게 맞죠? 그럼 2번이 왜 틀렸을까 볼까요? 보험 사업을 허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을 규정해두고 보험회사가 이 요건을 이거는 당연히 법과 요구와 법을 정해놓은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 준거주의겠죠. 2번은. 3번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나 영업보고서 등을 공시한다. 공시자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공시주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요. 생명보험 설계사의 등록 요건을 갖춘 사람이 아닌 것은 찾아볼게요. 몇 번일까요? 정답은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 요건 갖춘 사람이 아닌 것은 정답은 딱 보이실 것 같아요. 2번입니다. 개인생명 보험대리점의 등록 요건을 갖춘 사람은 아니죠. 보험대리점의 등록 요건이니까 생명보험 설계사의 등록 요건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은 3년 이내 1년 이상 맞죠? 3번 생명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 이수한 사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생명보험 설계사가 아니라 보험 대리점의 등록 요건을 물어봅니다. 그건 몇 년이냐면 4년 이내에 관계 업무 경력은 2년입니다. 대리점은 4년에 2년이고요. 설계사는요 3년에 1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3보험 설계사도 3년에 1년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다음 중 보험 설계사 등록 말소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1번 생명보험 회사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금을 위탁받은 생명보험협회 등록 맞아요. 보험 대리점도 마찬가지죠. 2번 보험 설계사 등록과 말소 신청은 생명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다. 맞겠죠. 3번 저희 틀린 것 2번이 틀렸겠죠. 여러분 제가 2번이 틀렸죠. 2번이 왜 틀렸었죠? 등록은 직접 어떻게 했죠? 등록은 직접 안 되고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요. 말소 신청은 직접 가능하고요. 직접 안 하실 거면 직접 방문 안 하실 거면 홈페이지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가능했죠. 등록은 안 돼요. 직접이. 그래서 회사를 끼고 해야 됩니다. 3번 말소 처리가 종료된 이후에 타 보험회사에 등록이 가능하다. 맞겠죠? 다음 볼게요. 승낙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찾아볼게요. 1번 무진단 계약은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 2번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 승낙된 것으로 본다. 이거 저기 같은 문제가 좀 나왔네요. 3번 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 15일이 틀린 건 몇 번일까요? 몇 번이었죠 여러분? 이게 틀린 거 찾는 겁니다. 무진단계약은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니었죠. 틀렸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좀 잘못됐습니다.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죠?
진단계약도 승낙여부 30일이니까 이거 맞는 거 찾는 거네요. 그럼 2번이었죠. 아까 좀 문제가 조금 잘못되면 이게 넘어갈게요. 문제가 아까 풀어봤던 문제인데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중 보험계약 체결 시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가 아닌 걸 찾아볼게요. 1번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이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명의인이 동의하지 않은데 이걸 했다. 안 되는 거고. 2번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로 보험계약 모집을 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 3번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 모집한 경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를 요구하는 행위. 여러분 3번은 괜찮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전화를 이용해서 제가 보험 모집하잖아요. 그런다고 사실 이 설계사분이 직접 와서 자필 서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뭘로 하냐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이게 사인을 받고 다시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전화를 이용해서 모집을 하면요. 고객도 전화를 이용해서 청약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전화를 이용해서 내가 보험을 계약했다. 그럼 전화를 이용해서 청약 처리도 가능하다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우수인증 설계사의 인증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제 거의 뭐 막바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좀만 더 힘을 낼게요. 동일 법인 대리점에 3년 이상 근무한 설계사. 2번 직접 1년간 민원의 직권이 없는 사람. 신계약 유지일 13회차가 90, 25회차가 80 이상인자. 정답은 1번입니다. 3년 이상 맞다며요. 여러분 요게 또 함정이 있네요. 동일한 그냥 보험회사인데 법인 대리점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거는 생명보험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1번이죠? 네,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볼까요? 1번 생명보험협회는 2008년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 맞고요. 두 번째, 각 보험회사에서 최고의 실적을 거둔 설계사에게 선발하여. 2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는요, 최고의 업적을 거둔 설계사가 선발되는 게 아니라 중간 이상 업적을 거둔 사람 중에 유지율이 아까처럼 뭐 13회차가 90%, 25회차가 80% 이상이 되고 민원이 없는 사람, 1년간 민원이 없는 좀 올바르고 정직하게 영업하는 분들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최고 실적 아니고. 3번 인증기간 중요합니다.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0일까지 1년 인증기간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중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는 거네요.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셔서. 1번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재보험 계약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이다. 여러분 예금자보호법에서 안 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거 답을 먼저 공개하고 할게요. 2번 볼게요. 보장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산에 이게 맞죠?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얼마였습니까? 밑에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었죠. 그래서 3번도 틀렸죠. 1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은요, 일반적인 계약들은 맞는데 보호를 못 받는 계약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못 받는 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재보험이에요. 재보험 보호를 못 받아요. 보증보험도 보호를 못 받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변액보험의 주계약은 보호를 못 받아요. 근데 변액보험의 특약이랑 최저보증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네, 다음 중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닌 것은 뭘까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근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금 지급 어디가 망해야 될 것 같아요. 망해야 될 것 같아요. 1번입니다. 여러분 업무정지는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거나 인가가 취소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정지는 잠깐 업무정지했다가 다시 풀리면 되는 거다 보니까 예금자보호법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1번이 답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 이거 틀리면 진짜 저 사망할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꼭 기억하세요. 뭐였죠? 이거 당연히 틀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1번이죠. 금융감독원입니다. 다행히 다 잘 맞춰주시네요. 사망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이었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금융감독원 나왔다. 뭘 찾아야 되냐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이 금융감독원이고, 그러니까 민원이에요. 민원. 금융분쟁이니까 민원이죠. 민원 해결하는데 두 번째 어딜까요? 보험중개사를 등록하는 데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 가로 안에
표에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가 맞게 나열한 것은 뭘까요? 자,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려고 며칠 이내 합의를 해야 되냐면 30일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쟁조정위원회 며칠 안에 끝낸다 그랬죠? 60일 안에 끝내죠.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3번이 좀 제 사진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정답은 1번에 있죠. 1번입니다. 정답은 그냥 넘겨주세요. 자, 정답은 1번 60일이었죠. 정답 1번. 잘하셨습니다. 네. 자,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볼게요. 다음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뭘까요? 보험회사의 결산 공시는 언제였죠? 몇 년간 공시해야 되죠, 여러분들? 결산 공시 몇 년간 공시해야 될까요? 네, 3, 4 해야죠. 결산 공시는 공시일로부터 3년간 공시해야 되고요. 수시 공시도 공시일로부터 3년간 공시해야 됩니다. 뒤에 또 하나 문제 있으니까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볼게요. 요것 때문에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다음 중 정기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기공시는 정기적으로 뭔가 알려주는 거니까 맞는 것처럼 1번 결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된다. 정답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정답 공개할게요. 1번. 자, 근데 2번이 왜 그러니까 정기공시에 결산공시 있고 밑에 분기별 임시 결산공시 있잖아요. 근데 2번이 왜 틀렸냐? 여러분, 분기별 임시 결산공시와 항목과 결산공시 항목은요 절대 동일할 수 없죠. 다르겠죠? 근데 3번 볼게요. 분기별 결산공시 내용은요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이게 조금 헷갈리셔서 그럴 거예요. 이게 2개월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맞는 거 찾는 거니까 1번입니다. 하셨습니다. 2개월 이내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볼게요. 다음 중 보험회사의 경영공시 중에 수시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러분, 수시공시는 뭐예요? 수시로 알려주는 거죠. 정기적인 게 아니라. 1번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일로부터 3년간 공시해야 된다. 요거 맞아요. 2번 볼까요? 부실채권, 금융사고, 소송,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 회사가 뭔가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같은 계약자들, 회사에 돈을 걸고 투자한 사람들이니까 알아야겠죠. 3번 볼게요. 경영실적, 위험관리, 재무상황과 같이 정해진 항목을 공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수시공시는 수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거대한 위험이나 뭔가 손실 같은 게 있죠. 근데 3번은요. 정해진 항목, 재무상황 이런 거는요.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기공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거겠죠.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요.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원이 나왔네요. 1번 보험민원은 상품 개발이나 언더라이팅 등 부서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2번 무리한 민원을 받아주게 되면 악성 민원이 증가하게 된다. 3번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1번, 2번은 맞아요. 근데 3번이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디다가 내냐면, 민원 나왔다 금감원에다가 많이 냅니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중 보험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찾아볼까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맞는 것 같죠?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1번이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금융감독원이 신청하는 겁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할 뿐이지 민원을 직접 받아들이는 데는 아닙니다. 그게 좀 헷갈리시죠? 기억하시면 돼요. 2번 보험민원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과 불안전 판매에 따른 보험모집 민원이 전체 민원의 주요 비중. 여러분, 보험금 좀 못 받았어요. 이게 민원이 많겠죠? 2번 맞아요. 3번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예,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기 내용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 얼마일까요? 자, 일반 보장성 보험 연간 100만원인데요. 한도는 100만원인데 비율은 얼마까지였죠? 12%입니다. 그럼 12%니까 12만원이죠. 장애인 전용은 얼마예요? 연간 100만원인데 얼마까지였죠? 한도는 15%였어요.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27만원이죠. 예,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근데 여러분들 100만원에 12%, 그러니까 일반은 100만원에 12%, 장애인은 100만원에 15%였죠. 그걸 더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3번입니다. 잘하셨고요.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볼까요? 1번 만 60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이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1번이 맞는 얘기 같은데요.
60세 이후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5세입니다. 내가 종신형 연금보험을 계약했을 때 보험 차익 비과세는 뭐냐면요. 여러분 비과세예요. 예를 들어 제가 1억을 냈는데 보험회사 1억을 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이라는 이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원래 그걸 세금을 떼야 되거든요. 근데 보험 차익 비과세 뭐냐면 우리 보험 비과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떼지 않겠다는 걸 보험 차익 비과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연금을 받아야 되면 죽을 때까지 종신연금으로 받아야 돼요. 2번 볼까요? 사망한다면 보험계약 및 연금지원 소멸할 것? 맞아요. 사망하면 소멸합니다. 자 3번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계약일 것? 맞습니다. 연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답은 1번이겠죠. 틀린 거 찾는 거 잘하셨어요. 박지현님 이 문제 어렵죠?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55세부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 좀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찾는 건데요. 맞는 것 찾는 겁니다. 1번 실질적으로 손해입은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분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실손보상이었죠. 이건 생명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이었죠. 감사합니다. 2번 생명보험 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서 효용을 여러분 계약 체결 시점에서 생명보험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때 인식하게 되죠. 아 내가 보험 가입했구나.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죠? 장기 효용, 장기 먼 미래의 효과를 알게 된다. 인식한다. 장기 효용이었죠. 3번 사람의 생사에 관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게 맞는 거죠. 사람의 살고 죽는 거에 대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거고 약정한 금액,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3번이 맞는 거고요. 4번 생명보험의 보험기간은 손해보험보다 단기이다. 여러분 생명보험은 장기고요. 손해보험은 단기입니다. 기억하세요. 3번이겠죠. 잘하셨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찾아볼까요? 맞는 건 뭘까요? 자, 1번 보험료 납입은 보험계약 성립의 필수 조건이다. 여러분 보험계약 성립의 필수 조건이 뭘까요? 자 정답 한번 볼까요? 이거는 같이 한번 보면서 볼게요. 자 1번 볼게요. 보험료 납입이 보험계약 성립의 필수 조건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험계약 성립의 필수 조건은 뭐라 그랬죠? 청약과 승낙이었죠. 납입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뭐 납입 당연히 있어야지만이 보장이 시작되는 건 맞지만 필수 조건은 청약과 승낙이었죠. 두 번째 손해보험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여러분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생명보험 못 팔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일사전속주의 제도라 그랬죠. 그래서 근데 유일하게 하나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건 교차모집이라 그래서 생명보험 설계사들이 손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손해보험 설계사들이 생명보험의 한 회사만 정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걸 교차모집이라 그랬죠.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세 번째 생명보험은 구매에 따른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는 상품이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 생명보험 상품은 김밥 같은 게 아니죠. 나중에 느끼죠. 보험사고가 났을 때 장기 효용이죠. 4번 보험기간 장기이며 정액보상 맞죠? 잘하셨습니다. 4번이 맞죠? 다음 볼게요. 다음은요.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으로 맞는 것을 찾아볼까요? 1번 사람의 생존과 재산상의 1번은 맞는 것 같으면 틀렸죠. 재산상의 손해는 아니죠. 2번 취급회사는 손해보험회사가 아니라 당연히 생명보험회사겠죠. 잘하셨습니다. 3번 보상원칙은 정액보상 3번이 맞습니다. 자 4번 보험기간은 단기이면서 확정기간 이거는 손해보험 얘기겠죠. 대부분 다 틀린데 3번 정액보상은 뭐예요? 정해진 액수만 보상한다. 그리고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은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상한다.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생명보험은 정액보상. 기억할게요. 다음 볼게요. 다음 표에서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으로 맞는 내용 찾아볼까요?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정답 가무형의 상품 맞죠? 형체가 안 보이죠? 2번 단기 효용성 상품. 여러분 단기간에 효용을 느끼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효용을 느낀다 그랬죠? 3번 경제 상황을 당연히 고려해야겠죠? 경제 상황 중요하죠? 4번 가입 시 절차가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가입 절차 당연히 있죠. 가입 후에도 정보가 제공되는 상품 맞죠? 가입 후에도 정보가 제공돼야겠죠? 답은 2번이겠네요.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1번 정액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생명보험은 정액보상입니다. 2번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구매에 따른 효과를 곧바로 느끼기 어렵다. 맞겠죠? 3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 기능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상품이다. 맞겠죠? 4번. 야, 이거 맞는데 여러분들 지금 살짝 오답하신 분들은요. 이게 함정에 걸린 겁니다. 4번 볼까요? 보험회사의 청약과 보험계약자의 승낙이다. 여러분 보세요. 청약은 누가 해요? 보험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계약자가 청약하고요. 승낙은 누가 해요? 보험회사가 하겠죠. 이걸 바꿨죠. 맞아요. 이게 시험장 가셔서 긴장하면요. 여러분들 진짜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실제 이렇게 문제를 꼬아내니까요. 예,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아볼게요. 아, 네네네. 제가 이 문제를 풀게요. 1번. 주계약 자체만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여러분, 생명보험의 주계약 자체만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하죠. 주계약만 살 수 있죠. 2번. 여러가지 특약을 주계약에 부과할 수 있다. 가능하죠. 3번. 특약도 상품 개발할 때 주계약과 동일한 개발 절차를 거치죠. 맞아요. 여러분, 특약도 사보보 있어요. 기초서로 3가지 있어요. 4번. 주계약을 가입하지 않고 특약만 가입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주계약을 가입하지 않고 특약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절대 없습니다. 주계약을 자동차라고 생각했죠? 자동차. 특약은 뭐예요? 옵션이라 했죠? 옵션만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해야 됩니다. 4번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중 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찾아볼게요. 1번. 주계약과 동일한 개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러분, 특약이 맞는 거, 주계약과 동일한 개발 절차, 이거 맞는 거겠죠? 1번 정답입니다. 1번 맞는 거 찾는 거 1번이고요. 2번 볼게요. 왜 틀렸는지. 주계약을 가입하지 않고 특약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번. 보험계약에서 기본이 되는 중심적인 보장 내용입니다. 내용일까요? 여러분, 보험계약의 기본이 되는 중심은 사실 특약은 옵션이니까 주계약이겠죠. 자동차 주계약의 중심 내용이고요. 4번. 원칙적으로 특약만으로 보험계약 아니죠. 차량을 구매해야 된다 그랬죠. 주계약 사야 됩니다. 같이 사야 됩니다. 특약 안 됩니다. 그 다음 표에서 나열된 보험 상품의 공통사항은 무엇인가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 4가지 상품이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자산연계형보험, 변액종신보험, 퇴직연금보험, 세제적극연금저축보험. 얘네들은요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자, 변액자 나왔으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얘네들은요 일반 상품과 같은 바구니를 담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상품은 일반 계정이라는 바구니였고요. 이런 아이들은요 특별 바구니에 담아있듯 그걸 특별 계정이라고 합니다. 4번입니다. 4번. 여기서 최저 보증이율이 적용된다는 거 이제 자산연계보험에 해당하는 거니까 좀 오답이겠죠. 그래서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다음 중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찾아볼까요? 1번. 여러분, 보장성 보험이 뭐예요? 보장성 보험은 내 신체에 관련된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축성 보험은 내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번 볼게요. 만기 시 받게 되는 만기한급금의 보험가입 금액이 되는 거는요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가 만기환급금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건 뭔가 돌려받는 거니까 그건 그냥 저축성 보험이라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2번. 연금보험, 교육보험, 자산연계형, 연금 교육보험. 이거 다 저축성 보험이겠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3번.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한 보험을 초과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저축 기능을 강한 보장성 보험, 아까 말씀드렸죠. 몸에 관련된 신체 관련된 보험이니까 저축 기능을 강한 게 아니고 저축 기능을 강한 건 저축성 보험이겠죠. 정답 3번. 그래서 보장성 보험 나왔다 초과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라 그랬고요. 저축성 보험 나왔다 초과한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할게요. 초과하지 않으면 보장성, 초과하면 저축성. 다음 볼게요. 다 잘 푸셨습니다. 다음 중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아볼까요? 1번. 피보험자의 상황 시 유가족의 경제적 공공을 해결하기 위한 상품이다. 맞죠? 2번. 다양한 특약 부과를 통한 종합보장형 보험 설계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종신보험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붙여서 하나로 크게 갖고 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자, 3번이 틀렸겠죠? 3번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기보험이죠. 정해진 기간은 정기보험.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하면 정기보험. 언제든지 사망하면 종신보험. 그러니까 종신보험이 더 비싸겠죠. 어때든 사망해도 보험금이 많이 나가니까 종신보험 비쌉니다. 3번이죠.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아볼까요? 1번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한금이 변동된다. 맞아요. 근데 변동이 언제 된다고요? 매일 변동한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아요. 2번 변액보험은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상품이다. 1번이 틀렸죠. 여러분 변액보험은 안정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수익성을 강조하는 거겠죠. 3번 투자 실적 악화 시 환급금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맞아요. 원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4번 자산운용 구조가 금융투자 회사의 투자상품과 유사한. 여러분 변액보험은 투자상품입니다. 투자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2번이.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니버셜 나왔다. 이 얘기 나오겠네. 중도인출 추가 납입 얘기 나오겠네. 그리고 일반 계정 나오겠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문제 풀게요. 1번 기존 상품에 추가 납입과 중도인출 기능을 도입한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맞아요. 2번 보험료 추가 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맞아요. 3번 독자적인 상품보다는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다. 맞아요. 근데 유니버셜 보험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니버셜 상품 자체라기보다는 여러 상품에 그냥 기능적으로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4번을 볼게요. 일반 계정에서 운용된,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약간 운용되는 상품인 경우 기본보험금의 확정이율로 분리되어 추가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4번이 틀렸습니다. 원래 1, 2, 3번은 좀 명확한데 4번이 틀린데 왜 틀렸냐면 여러분 확정이율이 아니라 공시율입니다. 공시율 이렇게 이율을 좀 바꿔요. 이걸 또 실적 배당 이율 뭐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확정이율이 아니라 공시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니버셜 보험은 확정 상품들이 없고요. 대부분 그래 공시율 좀 변동하는 상품들이 좀 많아요. 4번이 틀렸습니다. 어려워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사실 틀려도 사실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연금보험의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찾아볼까요? 틀린 것 찾을게요. 1번 대부분의 연금보험은 위험보장기간과 연금지급기간으로 구분된다. 맞아요. 자 1보험기간과 2보험기간 나누죠. 제가 65세 연금 개시하면 그 기점으로 1보험기간 앞을 1보험기간 연금을 받으면 2보험기간이었죠. 자 2번 그걸 위험보장기간과 연금지급기간이라 했죠. 1보험과 2보험기간을. 2번 종신연금형은 피보험자가 생존기간 동안 평생 연금을 지급한다. 맞아요. 살아있을 때까지 받는 걸 종신연금형이라고 그랬죠. 3번 종신연금형을 포함한 혼합연금형의 경우 연금 개시 이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3번이 틀렸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종신연금형 그리고 종신연금형을 짬뽕해 놓은 혼합연금형의 경우는요 절대 계약이 그러니까 연금이 개시된 다음에 연금을 타는 시점부터는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지할 수 있어요. 4번 상속연금형은 피보험자의 생존기간 동안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한다. 여러분 상속연금형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만큼의 돈이 있으면요 제가 살아있을 때는 이자만 받고요. 제가 사망하게 되면 이 뭐 동그란 아주 큰 금액을요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거였죠. 4번 맞는 거예요. 3번 틀렸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중 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볼게요. 1번 종신연금을 포함한 혼합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2번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근거법령이 소득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었다. 답이 2번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변경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3번 위험보장기간과 연금지급기간 1보험기간과 2보험기간 나눈다 보셨고 4번 1보험기간에 사망한다면 책임준비금 지급한다. 이거 정영선님 맞죠? 정영선님이셨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죠? 원래 책임준비금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억할게요. 사망시 책임준비금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간혹 사망보험금으로 나와도 그것도 정답이라는 건 같이 기억할게요. 그리고 2번 틀렸죠? 자 다음 볼게요. 잘하셨고요. 다음 중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볼까요? 1번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맞아요. 2번 일반 보험보다 납입보험료에 대해 더 높은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공개할게요. 2번입니다. 여러분 잘 볼게요. 아까 문제 풀어보셨죠 우리? 아까 문제 어떤 문제 풀어봤냐면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냐면 100만원이었죠 세액공제가. 그리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도 100만원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는요 100만원을 장애인이 일반 보험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보험 가입할 수 있잖아요. 두 개를 각각 가입한 경우 장애인 두 개를 가입한 경우는 각각 10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도가 높다? 아니에요. 일반 보험이랑 100만 원씩 한도는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 비율이 다른 거죠. 12% 일반은 12%까지였고 그 장애인은 15%까지였으니까 그 비율이 다를지 한도는 100만 원씩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3번. 그렇죠. 가입 당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 여러분, 장애인이라 그래서 일반 보험 가입할 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장애인이 일반 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별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문제는요.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심사를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일반인과 동일하게 심사도 받고요. 그 대신 차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 4번.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딩동댕. 맞아요, 이거? 맞죠? 보험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연간 4천만 원까지 증여세, 내가 받는 보험금에 대한 세금을 안 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틀리죠? 다음 볼게요. 그렇죠. 자, 다음 중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아볼까요? 1번,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의 보험금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얼마까지였죠? 연간 4천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맞습니다. 2번, 개인형 보험 상품은 암 사망을 담보로 개발하지 않는다. 여러분, 2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장애인 전용 보험을 얘기하면서요. 장애인 보험 상품은요. 뭐 암 사망은 안 돼요. 예를 들어 암 사망은 안 되고요. 뭐 어떤 보장은 안 돼요. 그리고 장애인은요. 단체 보장성 보험 안 돼요. 단체 연금 보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뭐 없다고 나와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애인 전용 보험도요. 암사망 담보로 개발할 수 있고요. 장애인 전용 단체 보험이 있고요. 장애인 전용 연금 보험 있다. 예를 들어서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거예요. 차별 없다. 앞장으로 잠깐 볼게요. 자, 3번.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인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요거 맞겠죠, 당연히. 4번. 사업 비율과 이자율 우대해서요. 당연히 뭐였습니까? 일반 보험에 비해 좀 더 저렴했다라는 거 있었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에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험료를 기존 일반 종신보험보다 30-40% 줄였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해지환급을 줄였어요. 그 대신 보험료를 싸게 했습니다. 뭘까요? 저해지 환급형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도에 해지했을 때 돌려주는 해지환급도 줄인 거잖아요. 줄였으니까 저해지죠. 근데 만일 해지환급금이 없다라고 하면 답을 몇 번일까요? 그럼 당연히 1번입니다. 해지환급금이 없으면 무해지고요. 해지환급이 줄어들었으면 저해지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잠깐 숨 돌리고 가겠습니다. 파트 풉니다. 자, 다음 중 재산보험 상품을 모두 골라볼까요? 예. 자, 재산보험 나왔다. 뭐만 기억하라 그랬죠? 상해, 질병, 간병. 상해, 질병, 간병 딱 아예 인이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답을 공개할게요. 몇 번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재산보험 여러분들 시험지를 딱 보시면요. 예를 들어 시험지를 딱 보실 거예요. 이렇게. 근데 뒷장을 넘기시면 이제 시험 보실 때 뒷장의 오른쪽 이게 파트 4예요. 열 문제. 이거 보실 때요. 아예 딱 시작할 때 상해, 질병, 간병 마음속으로 꼭 한 번쯤은 외치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정말 그래요. 다음 볼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찾아볼까요? 1번. 상법에는 상해, 질병이라는 용어가 없다. 여러분, 상법에는요. 상해보험, 질병보험이라는 용어가 없다. 자, 2번 볼게요. 재산보험 상품으로는 암보험, 정기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이 있다. 3번.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4번.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피보험이익이 존재한다. 자, 조금 어렵고 난해하죠? 이거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상법에는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용어가 없지 않죠? 뭐가 없죠? 간병보험이라는 용어가 없었죠. 그렇죠. 2번. 재산보험 상품으로는 암보험, 정기보험. 맞잖아요. 여러분, 정기보험이 뿅하고 들어갔잖아요.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하는 거니까 사망보험이죠. 재산보험은 뭐예요?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니까 사망과 관계가 없습니다. 4번.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피보험이익이 존재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재산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관련된 보험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피보험이 물건이 아닌 물건값이 없으니까 생명보험과 동일하게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3번이죠? 다음 볼게요. 프로님 맞아요. 맞는 거 아닌 게 틀린 거 찾는 게 자꾸 헷갈리죠. 이거 정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시험장 가시면요, 틀린 거 찾는지 맞는 거 찾는지를 꼭 보세요. 그건 전 옛날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이 시험을 공부하신 분들 가르치는 시간이 좀 많았으니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지를 받은 다음에요, 틀린 거 맞는 거 거기다 동그라미 치라고 얘기했었어요. 틀린 거 맞는 걸 동그라미 한번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1번,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된다. 맞겠죠? 2번, 손해보험과 재산보험 모집하려면 손해보험에 등록해야 된다. 3번, 재산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양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다 등록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에만 등록하면 된다 그랬죠? 4번,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을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된다. 맞죠? 다음 볼게요. 다음은요, 재산보험업의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볼까요? 1번, 고객의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맞는 얘기 같죠? 재산보험이 어떻게 재산의 손해일까요? 재산의 손해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손해보험 얘기죠? 그러니까 1번 틀렸겠죠? 2번, 재산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모두 등록해야 된다. 아니라 그랬죠? 앞부분에도 나왔죠? 한 군데만 등록하면 됩니다. 세 번째, 생명보험회사가 해당 보험업의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간병보험 판매할 수 있다. 3번 맞죠? 생명보험회사가 재산보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간병보험도 판매할 수 있는 거겠죠? 4번, 자동차보험회사는 질병으로 인한 피로장을 보장하는 보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곳이죠? 3번이겠죠. 자, 잘했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재산보험의 질병사망특약 부과요건. 자, 나왔네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질병사망은 재산보험에서 특약으로만 들어간다 그랬죠? 특약으로만 들어가는데요, 생명보험은 제한이 없었죠? 손해보험은 무슨 제한이 있었죠? 80세까지 2억 원의 한도로 제한이 있었죠. 볼까요? 정답은 틀린 건 뭘까요? 나왔네요. 2번이겠죠. 3억이 아니라 2억이었죠.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표의 재산보험 질병사망특약 부과요건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올바른 것은.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인데 여러분, 이렇게 표로도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생명보험은 제한 없었죠. 손해보험은 80세였죠. 그럼 답을 찾아볼까요? 답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이겠죠. 기억은 80세, 니은은 제한 없어. 이거 만일 3번 그러니까 3번 체크하시면요, 이거 기억 니은이 어디 있는지 빨리 그냥 이거 너무 쉬운 문제라고 3번 찍으신 거예요. 3번 체크하신 거니까 꼭 잘 보세요.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중 상해사고의 요건이 아닌 거 찾아볼까요? 상해사고는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됐죠? 어떤 겁니까? 우연성, 그리고 외래성, 급격성. 프로님 맞죠? 자만했죠? 자, 만족해야 됩니다. 지속성 없습니다. 지속성이랑 상관없어요. 계속성과 내재성은 질병보험이죠. 계속, 내재성은 질병, 우연, 외래, 급격은 상해. 넘어갈게요. 다음 중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볼까요, 여러분? 보험사고는 급격, 우연, 외래의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맞죠? 근데 2번 보시면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상해로 인한 질병은 보상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되고요. 3번,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신체 장애 등도 포함된다. 맞죠? 4번, 신체의 상해란 몸에 상처를 입는 부상보다 좁은 의미로 쓰인다. 여러분, 좁은 게 아니라 넓은 의미였죠? 4번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정신적도 포함되고 다 잘하셨습니다. 넓은 의미겠죠?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 직무 변경 시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제가 말씀드리죠. 상해보험은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이 중요한 거죠. 어떤 직업인지가 중요했죠. 1번,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다. 맞죠? 제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 못 알렸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바뀌었는데 직업 바뀐 거 무조건 알려줘야 된다 했죠, 회사에. 근데 회사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사고가 났어요. 근데 변경된 직업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100%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2번,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 여러분,
절대로요 보험 설계사분한테 알린 것으로는 법적 효력가 없습니다. 보험회사 직접 알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 직접이라 그래서 막 가야 된다고요? 아니요, 전화로 알려줘도 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된다. 맞겠죠? 4번, 통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게요. 통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보험회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에서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 직무 변경 시 통지 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볼게요. 틀린 것. 1번, 위험한 직업이나 직무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됩니다. 맞겠죠, 당연히. 2번, 보험 설계사에게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맞죠? 가입자의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러분, 답이 틀렸죠. 3번이죠. 언제 기한이 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기억 1개월이에요. 1개월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나오면 나니까요. 자, 위험한 직업 직무로 변경 시에는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므로 계약자가 납입해야 될 보험료는 높아진다. 여러분들 이것도 맞는 내용이겠죠.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개월이 하도 많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1개월입니다. 1개월 기억하세요. 3개월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시죠? 좀만 더 저희가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다음 중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뭘까요? 여러분,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볼까요? 1번, 보험회사는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책임진다. 피보험이익은 물건값이었습니다. 손해보험에 있는 거였죠. 물건값, 피보험이익. 자동차로 생각하면 자동차가 5천만원짜리예요. 그러면 자동차 5천만원이 피보험이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값. 피보험이익을 최고한도 5천만원 이상은 못 받죠. 그렇죠. 제가 5천만원짜리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1,000만원치 사고 났습니다. 그럼 1,000만원치 부셔졌어요. 그러면 1,000만원치 보상받는 거죠. 그걸 실손보상이라 그랬죠. 2번,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물건값이니까 금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죠. 사람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다 보니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이 없고요. 재산보험도 피보험이익이 없습니다. 자, 3번,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아니잖아요. 피보험이익이 없다 그랬죠. 재산보험도 없습니다. 손해보험만 있고요. 4번, 존재 여부가 보험사고 전에 확정되어야 된다. 당연하죠. 물건값이 언제 나와야 돼요? 보험사고 전에 나와야겠죠. 얼마짜리인지가.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중 피보험이익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상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문제가 보일 겁니다. 피보험이익이 없다. 그럼 어디 거예요? 생명보험 아니면 재산보험인데요. 여기서 생명보험과 재산보험 찾아볼까요? 답은 2번입니다. 해상보험이라고 얘기해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 해상보험, 보증보험, 화재보험은 대표적인 손해보험이고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알아두실까요? 뭐가 있을까요? 재보험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손해보험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보증보험도 여러분들 손해보험입니다. 3번으로 나왔던 거. 자, 다음 중 질병보험의 일반적 가입 조건으로 틀린 것은 찾아볼까요? 질병보험 나왔다. 뭐 기억하라 그랬죠? 암보험 기억할게요. 암보험. 1번, 만 1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맞아요. 질병보험은 15세 이상부터 성인으로 봅니다. 2번, 직종별. 와, 나왔네요. 직종별, 직업 나왔네요. 여러분, 질병보험은 상해보험이 직업이랑 중요했고, 질병보험은 직업이랑 상관없이 대부분 연령과 상관이 있겠죠. 3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도 증가한다. 맞고요. 고연령 또는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볼까요? 1번, 가입 후 1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이 차등되어 지급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험금이요, 차등돼서 1년이 지나야지 100% 드릴 거예요. 1년 안에는 50%만 드릴게요. 이렇게 차등 지급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있죠. 면책기간이라고 있었죠. 고객님 지금 가입하셔도요, 며칠이 지나야지 보장이 시작됩니다. 면책기간도 있었죠. 자, 2번 볼게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암으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의 치료를 포함하여 보상한다. 여러분, 후유증이나 합병증 보상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2번 틀렸죠.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합니다. 자, 3번. 만기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존재한다. 만기 환급형이 있댔죠. 만기 환급형은 뭐라고요? 만기에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걸 만기 환급형. 그러면 순수보장형은 뭐라고요? 보험료가 소멸되는 거 순수보장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만기환급형이 비싸겠죠. 자, 4번 제자리암의 경우 일반적으로 암 관련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죠. 제자리암이나 상피내암은 뭐라고요? 점막을 뚫지 못한 암입니다. 제자리에 멈춰있는 암이니까 우리가 영기암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10에서 20% 정도만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아볼까요? 1번 암보험의 경우 특정암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형태의 상품이 있다. 특정 암만 보장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특정 암만 보장하다 보면요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겠죠. 2번 암보험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에 질병이 발병할 때 보험금이 아까 말씀드렸죠. 1년 이내에 몇 프로, 1년 이후에 몇 프로. 자, 3번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이다. 맞죠? 상해보험은 몇 년 이상이었습니까? 1년 이상이었죠. 4번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위험에 관하여 금전 등을 보상하며 저축을 위한 저축성 상품으로의 개발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질병보험은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입니다. 몸에 관련된 그러니까 재산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몸에 관련된 보험이잖아요. 저축성 상품은 아니겠죠. 자, 보장성이겠죠. 4번 틀렸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할게요. 다음 중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볼까요? 여러분 맞는 거 몇 번일까요? 1번 60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다. 여러분 60세 이상부터가 아니라 몇 세였죠? 간병보험 좀 특이하다 그랬죠? 30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2번 보험기간이 대부분 8세 만기형 아니죠? 종신입니다.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다 그랬죠? 대부분이요. 8세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종신이죠. 3번 볼게요.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간병연금 수령 종료 시 계약은 소멸됩니다. 여기가 맞는 거죠. 피보험자 제가 치매보험을 가입했는데 제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제가 연금이 종료되면 당연히 계약은 소멸되겠죠. 4번 우리나라는 위험료 산출을 위한 경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률을 변동하는 제도. 위험률을 변동한다는 건 뭐냐면 중간에 금융위원회의 허락을 받고 보험료를 좀 바꿔주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게 위험률 변동 제도였죠. 자, 다음 볼게요. 잘했습니다. 다음은요. 다음 중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볼까요? 여러분 몇 번일까요? 한번 맞춰볼게요. 이거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대표적인 질병보험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중점적으로 부담받는 보험이다. 1번이 맞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암을 사망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암의 치료비 진단자금이라고 하죠. 암의 진단자금을 받으려는 거고 2번 연령이 높아진다고 해서 보험료 증가합니다. 왜? 암보험은 연령이 중요하니까요. 자, 3번 보험계약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는 경우 치료자금에 대한 보장이 제한. 이게 맞는 거네요. 보험계약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럼 치료자금에 대한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4번 보험기간이 10년 이하이고 아니죠. 10년 이상이고 15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죠. 이것도 잘못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 이하 이상도 같이 볼게요.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볼까요? 암보험에 대한 설명 맞는 것. 자, 1번 연령이 증가할 경우 납입할 보험료는 낮아진다. 올라가겠죠. 2번 특정암만 집중 보장하는 상품은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싸겠죠. 왜? 특정암이니까 몇 개만 보장하는 거잖아요. 몇 개만 보장하는 거니까 싸겠죠. 3번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후에 보장이 개시된다. 맞겠죠. 언더라이팅 당연히 실시해야 되겠죠. 3번이 맞는 거겠죠.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1번 보험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다. 맞아요. 틀린 거 맞는 거 꼭 잘 보셔야 됩니다. 2번 보장 영역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에 본인 부담액과 비급여 항목의 합계액이다. 맞죠? 여러분 병원 영수증 보시면 왼쪽에는 급여 항목, 오른쪽엔 비급여가 있는데 급여의 절반, 급여의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의료보험에서 해주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거고요. 그 밑에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본인이 내야 되는 게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가 있는데 이 비급여랑 본인 부담금을 더한 거를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2번 맞고요. 3번 상해 질병보험의 특약으로 부과되어 판매가 가능하다. 이게 틀렸죠,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렸죠. 실손의료보험은요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특약으로 부과해서 판매하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떻다 그랬죠? 단독형 상품으로 별도의 상품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볼까요? 1번 보험회사는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보험설계사는 확인할 수 없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실손의료보험은요 절대로 중복계약하면 안 된다 그랬죠. 중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볼게요. 갱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여러분 실손의료보험은요 지금은 1년 갱신짜리를 판매하고 있고요. 뭐 예전에는 뭐 3년 갱신도 판매했는데 지금 갱신형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3번 계약 체결 전에 중복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왜냐 실손보험은요 중복으로 보상해주지 않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져서 20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실손의료비를 A, B, C, D, E라는 회사에 각각 다 가입해놓은 다음에 200만원씩 다 청구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비례 보상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중복 가입 여부를 파악해야 됩니다. 네 번째, 예 맞아요. 특약이 아니라 지금은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하고 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중 민영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볼까? 민영자 나왔습니다. 어디에요? 국가가 아니라 회사 거죠. 보험회사 겁니다. 1번 위험률 고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아니죠. 저희 뭐라 그랬습니까?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죠. 2번 보험기간이 대부분 90세 만기가니까 종신이었죠. 3번 우리나라에서는 정액보상 형태 3번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정해진 금액 예를 들어볼까? 치매 걸리면 얼마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4번 가입 가능 연령은 일반적으로 60세가 아니라 30세. 그렇죠. 30세 이후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같은데요. 다음 중 공적 장기 간병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찾아볼까요? 여러분 뭐가 틀렸을까요? 1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맞아요. 2번 우리나라는 공적 장기 간병 보험 제도가 민영 장기 간병 보험보다 먼저. 자 기억할게요. 민영이 빠릅니다. 민영이 2003년이고요. 공적이 2008년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가 먼저 판매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국가에서 보장해주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이 틀렸죠. 3번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하고 등급 판정한다. 맞고요. 국가 얘기죠. 4번 2008년부터라 그랬죠. 시행되었다. 맞습니다. 네, 문제를 풀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문제를 많이 푸시면요 정리가 되니까 혼돈됐던 부분이 정리가 많이 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말에는 좀 문제를 좀 많이 푸는 부분들로 보시면 되고요. 자,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